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밸류 부담 속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 압박,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의 이슈를 안고 상승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 하락으로 끝이 났고요. 빅테크 종목도 또 이제 뚜렷한 방향을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다만 트럼프와 젠슨 왕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꽤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것들이 국내에서 어떤 섹터에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뉴스들 정리하면서 전략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시죠. 어제까지 6일 연속 달렸던 뉴욕 증시 잠시 랠리에 스탑이 걸렸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0.4% 가까운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제 시장이 6일 연속 올랐다 보니까 뚜렷한 재료는 없었지만 순물 골랐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7거래일간 S&P 500 지수가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고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저항이 걸려있는 구간인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시장을 우려시킬 만한 요인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부담이 있죠. 신용 등급이 강등됐고 또 관세 관련 불확실성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휴전 기간인 거니까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여러 발언들이 간밤에 나왔는데 이 발언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다. 특히 연준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 경기 대응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둘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조만간 내려주지 않을 거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부담을 가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다시금 4.5%를 돌파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하면서 내림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품 선물 시장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오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개를 좀 꺾는 듯 했었는데 이제 그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인해서 안전자산 수요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반등세, 이제 오늘 하락을 했는데 과연 이대로 끝난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간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관련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결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낙관적인 목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만든 글로벌 주식 리스크 러브 지표, 이 한 가지 지표를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표를 보시면 옵션 시장에서 나오는 풋 옵션, 콜 옵션의 비율, 그리고 여러 가지 센티먼트 서베이,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추산을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025년 현재까지 이 지표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딱 한 그래프 안에 전부 다 담아놨는데요. 최근의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지난 4월 초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패닉, 비관론이 팽배해지는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낙관론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초에 극단적인 공포에서 현재 중립 수준까지 급격하게 회복을 했다. 이 포인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8년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공포에서 중립으로 전환된 사례는 딱 32번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32번의 케이스 속에서 이후의 시장이 다시 빠졌느냐 아니면 올랐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공포로 다시금 빠진 경우는 단 4차례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4나누기 32 하면 한 10% 정도의 확률만을 가져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낙관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공포에서 중립으로 전환되는 것은 강세장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는 S&P 500 지수가 조만간 사상 최고치를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뷰였고요. 종목에 대한 흐름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그나마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것은 테슬라였습니다. 여러 파이낸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요. 6월 말에 로보택시 일정 머스크 CEO가 다시 한번 직접 재확인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10대 정도의 시작을 할 것이고 몇 달 안에 빠르게 수천 대로 확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발을 하지만 이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여러 지역으로 확장할 거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내년까지 수십만 대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랑 이 자사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차량을 다른 사람한테 렌트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밤에 잠을 자고 있어도 내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하면서 택시 서비스로 돈을 버는 그런 참 설레는 미래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CEO가 5년 동안 정치 개입을 줄이고 경영에 집중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점 역시도 우호적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이런 내용들 소화하면서 장중에는 3%대까지 오름폭을 확대한 구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시장 약세에 함께 동조를 하면서 0.5% 상승권을 지켜냈고요. 엔비디아입니다. 젠슨왕 CEO가 대중 반도체 규제로 150억 달러의 매출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점이 부담이 됐습니다. 제프리스 등 월가 IB들에서 예상했던 수치는 100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크다는 점이 부담이었고요. 주가는 1% 가까운 하락. 그리고 간밤에 알파벳, 구글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구글의 7세대 TPU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빔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줌이랑 똑같은 서비스인데 구글 미츠, 아마 화상회의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앞으로는 일부 언어에 한해서 실시간 번역 기능이 제공된다. 이런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1.5%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실적을 발표한 종목 가운데는 홈디포, 이 미국에서 가장 큰 주택 수리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매업체들의 실적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에서는 소비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소매업체들의 실적을 통해서 소비 동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홈디포의 매출이 좀 아쉽게 나왔고요. 특히 사측에서 관세로 인해서 일부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부각이 됐죠. 홈디포의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일부 경기 방어주들이 상승세를 연출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밖에 조금 더 작은 특징 종목들 확인해 봅니다. 백신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FDA가 코로나19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임상시험을 치르는 것을 의무화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완화적인 규제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특히 모더나의 주가가 6.1%의 강세로 주도를 했습니다. 태양광 섹터도 강했습니다. 미국이 동남아의 태양광 제품들이 수입되는 부분이 미국의 제조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6월부터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3,500%의 관세가 발효될 가능성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퍼스트솔라, 선런 등의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연출했고요. 최근에 며칠 연속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D-Wave 퀀텀 3일째 두 자릿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최신 양자컴 시스템 어드밴티지 2를 공식적으로 출시했다라는 소식 호재로 작용했고요. CSQ와 아이온Q 등의 관련주들까지도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소화를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전략 세워보시죠. 참 어렵습니다. 지금 장에서 더 강하게 나갈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어제 장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지수 추세가 좀 둔화되는 현상이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V자 반등을 보였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섹터별로 얼추 끌어다 쓸 수 있는 호재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저 작은 순환이 돌고 있다. 이 정도 장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에 끝났고요. 코스닥은
어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죠. 반도체 쪽 어제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언제나 그랬듯 이슈 대비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사는 계속해서 이제 조정과 상승 피로 그 사이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방산 내에서 현대 로템은 또다시 올랐는데요. 얼마 전 발표했던 실적의 여파도 있겠지만 대선 공약 속에 고속 철도 이슈가 있어서 그 영향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약간의 풍선 효과가 있었던 섹터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미국 IRA 세액공제 조기 폐지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또 홍콩장에 CATL이 상장하고 급등을 보이면서 국내 2차 전지 쪽에 수급 이탈이 조금 있었죠.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태양광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단에서 이쪽이 눌리는 모습을 보이자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재개했다라는 소식에 풍력 관련주들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SK 이터닉스, CS 윈드, 동국 SNC 등의 풍력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꽉 채운 양봉의 흐름이 나온 종목이 꽤 많았죠. 자, 그리고 헬스케어도 최근에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요 며칠 다시 살아나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코 일정도 있기도 하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거래를 연속해서 일단 급락 이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어제는 풍선 효과 속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ABL 바이오 5%, 리가켄 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아스코 일정 앞두고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가켄 바이오 어제 7% 상승. 이들의 애프터마켓 시세도 같이 좀 볼까요?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 역시나 애프터마켓에서 각각 7%, 5% 정도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펩트론 쪽도 애프터마켓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요. 알테오젠은 장중에 약보합, 애프터마켓은 소폭 강보합 정도였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조금 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애프터마켓 시세를 받아가는 업체들 오늘 좀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전체적인 어제 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어제 풍력 쪽에 힘을 실어줬던 트럼프 이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바람이 불었나?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기억하십니까? 풍력 발전은 쓰레기다. 바다를 보고 싶지 풍차는 보고 싶지 않다라며 처음 한 행정명령 중에 해상풍력 연방 허가를 중단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유독 풍력에 대해 좀 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어제 나온 보도는 조금 달라지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일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해상풍력 프로젝트 엠파이어 윈드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뉴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해상풍력 관련한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23개 주에 걸친 대형 공급망을 수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죠. 2017년도에 입찰했고요. 2024년에 최종 건설이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3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공정 30%를 완료했고요. 다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까지 11조 정도 예산이 추정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 또한 중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최악보다는 나아지는 심리, 그리고 주지사의 중재로 재개가 됐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쪽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 선회 기대감 일부 나오곤 있는데 사실 트럼프의 변화라기보다는 이것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겠는가에 대한 의심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그래서 어제 이 이슈에 반응을 보였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CS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풍력 쓰레기 발언 이슈 이후로 사실 풍력주들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너지 3법이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하고 대선 관련한 이슈가 붙으면서 조금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어제 꽉 찬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겁니다. 트럼프의 정책 선회에 대한 기대도 작용하고 있겠지만 재생에너지 지원책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진영이 지금 해상풍력
사업을 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엄청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법적 다툼에 패소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파이어 윈드 프로젝트가 재개되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센티가 위축되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이 산업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최악보다는 나아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고요. 어제장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그래서 국내 해상풍력 종목들이 상승했던 거겠죠. 앞서 봤던 베어링 회사인 CS 베어링, 그리고 CS 윈드, SK 이터닉스, 우린 PTS, KPF 등의 종목이 올라섰고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터빈 쪽에서 7%의 상승을 함께 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풍력주들은 어땠나 한번 찾아봤더니요. 유럽의 베스타스 그리고 오스테드가 모두 다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친환경 쪽에 대한 에너지 전환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구글이 태양광을 늘린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동남아 쪽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미국과 이제 국내 태양광에 대한 수혜 기대감일까요? 일단 밤사이 태양광 주들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 다만 어제 국내에서는 태양광은 조정을 좀 받았고요. 해상풍력은 올라갔는데 이 분위기가 어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풍력 밸류 체인을 넣어보긴 했습니다. 대응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겠지만 일단은 체크하자라는 차원에서요. 타워 쪽에서 CS 윈드, 동국 SNC 등이 있고요. 보통 타워에서 당연히 CS 윈드나 유니슨을 많이 보죠. 터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베어링이나 단조 부품에서는 CS 베어링과 태웅이 있고요. 하부 구조물에는 SK 오션플랜트, 디벨로퍼에서는 한국전력, 한화, 현대건설 등이 있을 겁니다. 해저 전력까지 간다면 KT 서브마린. 다 보시면 익숙한 종목들이죠. 터빈, 풍력주이긴 한데 원전주이기도 하고 풍력주이긴 한데 역시나 전력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하부 구조물 SK 오션플랜트 풍력주이지만 결국에는 또 조선주이기도 합니다. 디벨로퍼에서 현대건설은 요즘에 안 끼는 데가 없죠. 원전부터 풍력 등등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교차되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꽤나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 매일같이 특징주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다시 신고가 흐름을 기록해 나가려는 시도가 나왔죠. 7%의 상승세 37,200원 기록했고요. 최근에 수급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꽤나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 맥락은 대형 변압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 관련한 수주 이슈도 있었죠. 어제장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고요. 외국인의 수급 역시 개선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추세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반갑죠. 외국인 일단은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역시나 강세 흐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도 어제 7%의 상승이었고요. 하나 더 본다면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요즘 원전주가 관심을 받으면서 현대건설도 추가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인데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조금씩 올려잡는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더 갈 수 있을지, 원전, 풍력 여기에 같이 연결되는 종목들의 시세가 좋다라는 점에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관심을 계속 받은 어제 또 다른 섹터로 봤을 때 원전 쪽, 전력기기, K-뷰티 쪽이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 원전과 전력에 대해서 맥쿼리의 보고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도 했었고요. 원전과 조선 그리고 전력 모두 다 에너지 자립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점을 언급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어제 원전 전력 비교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가온전선 그리고 K뷰티 쪽에서는 실리콘2의 상승, 파마리서치, 휴메딕스 등의 종목들 좋은 분위기 이어나가고 있고요.
어제 요즘에 IPO 종목들 관심 좀 받고 있잖아요. IPO 종목 중에 바이오 비주가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목요일에 또 달바글로벌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화장품 쪽에 계속 이슈로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작년에 좀 잘 갔던 전력기기나 K뷰티로 다시 한번 관심을 주고 있는 분위기, 원전은 꽤나 꾸준하게 올라가는 점 살폈습니다. 다만 밤사이 미국장에서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나 이런 원전 종목들이 하락이었었기 때문에 국내 원전주도 좀 쉬어감을 보이게 될지 그 부분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면서 느낀 건데 어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가온전선 체크하자, 그리고 대한전선, 대원전선 같이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었고, 파마리서치하면 휴메딕스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좋은 시세가 났어요. 김태성 본부장님 계셨으면 오늘 꼼꼼하게 AS를 해봤을 텐데요. 또 목요일에 오시니까 그때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장에서 눈여겨보였던 종목들 살펴봤고 넘겨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장 보겠습니다. 미국은 밸류 부담, 정치 불안이 있었죠.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4.5 언저리에서 돌고 있다라는 점,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약간 누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용등급 강등 이슈부터 해서 부채 한도 관련한 불확실성, 과매수에 대한 분석 등이 더해지고 있고요. 빅테크 동향으로 봤을 때 밤사이 테슬라가 사실 좋았었어요. 3%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완전 자율주행 모드를 탑재한 로보택시를 6월 말에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한 점에 영향이었죠. 다만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상승세를 끝까지 유지하진 못하고 강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서 체리앵커 말씀 주신 대로 중국 반도체 규제 관련한 이슈로 조금 더 생각보다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이런 내용이 전달됐죠. 비교적 괜찮았던 쪽은 바이오네에서 백신주, 양자 앞서 말씀 주신 D-Wave 퀀텀의 급등 이슈가 있었고요. 태양광은 동남아 태양광의 3,500% 관세 이슈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장엔 오늘 시장으로 봤을 때는 중립 이하 정도의 흐름이 예상되고요. 다만 섹터별로 약간의 테마단을 자극할 내용이 꽤 많다라는 점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테마단을 자극할 첫 번째 이슈는 컴퓨텍스입니다. 젠슨왕의 기조연설 이후에 컴퓨텍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컴퓨텍스를 이제 기사들을 쭉 한번 보고 있으니 문득 그 인간 안보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간 안보라는 키워드 하면 CES 떠올리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CES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인간 안보였거든요. 첨단 기술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편의성과 인간의 안전성과 인간의 생산성을 위해서 첨단 기술이 사용돼야 된다라는 그 키워드가 바로 인간 안보이고요. CES에서 인간 안보 부분의 혁신상을 받았던 쪽들은 다 로봇, 의료 AI 소프트웨어 쪽이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컴퓨텍스에서도 결국에는 피지컬 AI가 산업을 이끌 것이다라는 젠슨왕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기술이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겠구나라는 점을 한 번 더 상기하게 되네요. 그래서 젠슨왕 트레이드 모처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전력, 의료 AI단에 영향을 줄까 싶어서 체크를 했어요. 박람회 주인공이 된 로봇, 2032년도에는 시장 규모 1,000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로봇 러닝 플랫폼도 공개가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운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는 자율주행, 그리고 우리 대신 일을 해주고 우리 대신 싸워주고 이런 쪽에서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로봇 시장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국가별 로봇에 대한 집중 육성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로봇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미나 앵커가 따로 자세히 브리핑을 도와주실 겁니다. 자, 피지컬 A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피지컬 AI에 사실 로봇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같은 물리적 기기에
기기에 적용되는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와 각종 기술을 탑재해서 결국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 물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피지컬 AI입니다. 지금 그 피지컬 AI라는 키워드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그 말을 사용한 젠슨왕, 당연히 엔비디아이고요. 자율주행 로봇 하면 옵티머스와 FSD 로보택시가 떠오르는 테슬라 꼽아볼 수 있겠죠. 자, 폭스콘 회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로봇이 건물 짓는 날 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챗 GPT에게 요청해서 그림을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이런 그림을 순식간에 뽑아주더라고요. 자, 결국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쪽에 피지컬 AI 이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엔비디아 젠슨 왕의 피지컬 AI 발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축약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로 추려본 거고요. 엔비디아 코스모스 자율주행 로봇 적용에 성공한 마음 AI, 유니퀘스트 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이 엔비디아가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한 협력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 클로봇, 한국 PIM, KNR 시스템 이렇게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로보티즈도 엔비디아와 로봇 협력 이슈가 과거에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관련주들 이렇게 체크 정도로 보시면서 시장의 이런 이슈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한번 가능성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엔비디아와 테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 쪽도 봐야겠죠. 일론 머스크가 6월부터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하겠다. 그리고 GPU 센터 구축 추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정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FSD를 탑재할 예정이고요. 라이다가 아니라 카메라 기반이다라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했죠. 구글의 웨이모 경쟁사보다 더 범용적이고 확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등장한 머스크 트레이드도 정리 차원에서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이슈가 나온 거고요. 자율주행 키워드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나 파워트레인, 카메라 쪽을 일단 정리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혹은 젠슨 왕 트레이드로 또 모처럼 종목이나 개별 테마단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강조될지 궁금하고요. 자, 머스크와 젠슨 왕이 나왔습니다. 빠지면 섭섭한 사람 한 분 더 있는데요. 가보도록 하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을 임기 중에 가동하겠다라는 속보가 전달됐네요. 골든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핵미사일 능력을 막아내는 아이언돔을 생각하시면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 있는 방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고요. 신형 미사일 우주 센서로 공격을 추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에서 공격하는 무기가 점점 발전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면서 아이언돔 혹은 골든돔 이렇게 방어 체계에 대한 집중 육성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죠. 이 골든돔은 대규모 위성을 배치해야 되고요. 우주 기반한 레이저 무기 핵심 기술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골든돔에 244조를 투입할 거고 임기 안에 운용을 시작하겠다. 골든돔의 모든 구성 요소는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캐나다도 참여하길 원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것보다 훨씬 더 기술이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방어가 견고해질수록 공격 또한 발전하게 될 거고요. 그 방어와 공격은 모두 다 섬세함이 추가될 겁니다. 섬세함이 추가된다는 것은 정밀 타격 혹은 정밀 방어일 건데요. 그것은 결국 위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을 확장해 볼 수 있겠죠. 위성, AI, 방산, 드론 이런 쪽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스페이스X나 팔란티어, 로키드 마틴, 미국 내에서 관련한 기업들을 연결 지어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결국 국내에서는 방산이나 위성 쪽으로도 체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골든돔에 대한 이야기가 영향을 줄지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포르투갈에서 이제 우주 관련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이 관련 언론 보도에서 삼성도 우주 후방에 진출한다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우주 기업의 우주 진입, 이것이 바로 이 컨퍼런스의 모토였고요. 삼성도 비우주 기업으로서 우주 산업의 후방에서 한 발 진입하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최근 일정 부분 삼성 관련한 우주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삼성물산은 우주 발사대 건설 논의에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에서 삼성 벤처 투자 부분은 이제 미국의 위성 스타트업 로프트 오피탈에 투자하고, 삼성 리서치도 우주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등이 들려왔죠. 우주 후방 산업, 우주 발사대를 건설하고 이러한 우주 후방 산업은 왜 갑자기 부상이 되는 걸까요? 글로벌 위성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배달이나 배송 차량은 늘어나는데 터미널이 없다. 그래서 우주 발사대 건설이 꽤나 각광받는 사업으로 떠오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사장 건설 같은 경우는 아무 건설사나 하지는 못할 겁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고온이나 극존 소재, 초정밀 진동 제어 등의 여러 가지 기술이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대형사 몇 곳만을 가능하게 꼽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트럼프와 삼성의 키워드에서 우주 쪽이 관심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모멘텀 테마 트레이딩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쪽으로 시장이 관심을 둘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의 대명사죠. 코로나 관련, 조금 바이러스 관련주. 니파 바이러스부터 해서 코로나까지 또 치명적인 바이러스 얘기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중국에 이어서 태국에서도 재확산되고 있다.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될까요? 진단키트나 치료제, 음압병실, 응급의료기기, UV 사멸 관련한 종목들 정말 오랜만에 보시죠. 코로나 시기 때, 그리고 각종 무슨 바이러스 돌 때 저희가 한 번씩 정리하는 내용이긴 한데, 과거 흐름 다들 기억하시죠? 급등 이후 상승을 반납하는 급변동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용으로 정리를 한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제 시간 외에서 이들 종목이 시세를 꽤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말 이쪽으로 전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 단기 변동에 대해서는 꼭 주의하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속 이슈들, 오늘은 트레이딩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만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섹터 테마 중심의 로봇 이슈가 보였는데요. 로봇에 대해서 미나 앵커가 자세히 잡아주실 겁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한 3월쯤에는 로봇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뤄드렸던 것 같은데 한동안 쉬다가 최근에 로봇주들이 이 유진 로봇의 정치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반짝 떠오른 것이라면 최근에는 다시 한번 산업단을 이끌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는 시점인가 궁금해질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이 로봇 섹터를 준비하면서 터미네이터가 떠올라서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사실 터미네이터 영화를 살펴보시면 그게 다 피지컬 AI들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가 진짜로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다.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앞에서 춤추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라는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텍스 2025가 대만에서 개막을 했고 그 안에서 젠슨 왕 CEO가 기조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피지컬 AI를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아이작 그루트를 공개했다는 점도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슈들 속에서 어떤 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지 다음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컴퓨텍스 2025가 개막한 가운데 여기서 나오는 말들의 시장이 굉장한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핵심적인 발언들을 제가 골라봤는데 앞서서 민용 앵커가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피지컬 AI가 다음 산업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AI 로봇 구현을 위해서는 물리적 세상학습이 필수적인데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이작 그루트라는 플랫폼을 선보인다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작 그루트를 선보이면서 로봇이 이제 실생활에서 시행착오 없이 물리적 세상을 가상 세계에서 학습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이 상당히 의미가 깊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넘어가서 이제 폭스콘 회장의 발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로봇이 건물을 짓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모든 제조 현장에서 AI와 로봇이 업무의 80%를 담당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중요한 임무 대부분은 이제 80%는 로봇이 담당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20%를 인간이 거의 보조하는 차원에서 그러나 뭔가 판단을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뭔가 주객 정도 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이미지 살펴보셨겠지만 이제 머지않아 로봇이 건물을 짓고 로봇의 부품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날도 올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한 만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로봇 시장을 키우려는 움직임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지컬 100 넷플릭스에서 정말 유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로봇이 발달을 하게 되면 정말 머지않아 로봇들이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어느 정도로 커질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을 해봤는데 이제 로봇 시장이 진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이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내년부터 공장에 배치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2026년부터 외부의 판매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주장이었고요. 글로벌 AI 로봇 시장의 규모 또한 2024년에는 32억 8천만 달러에 그쳤는데 2032년에는 660억 달러로 무려 90조 원을 넘기는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발빠른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에 맞춰서 어떠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국내 기업들은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리해봤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 이제 품질 검사 등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피지컬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DHL의 물류 자동화 로봇을 공급한 이력도 현재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또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그룹 내에 피지컬 AI 조직을 신설을 했다라면서 기대감을 또 한번 한몸에 받는 움직임 나타나기도 했었고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두산 밥캣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전 사업에 이 피지컬 AI 로보틱스를 접목을 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에 LG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 LG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 현황 살펴봤고요. 이거는 이제 로보틱스 관련한 밸류체인판 다시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액추에이터 및 부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엮어볼 수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략하기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이다라고 증권가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부터 RS 오토메이션까지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하이젠 R&M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해드린 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동화 솔루션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 보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먼저 산업부에서 이번에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지컬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었던 건데 4가지 골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지원에 1조 원가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로 시작해서 로봇까지 이렇게 자체 생산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그리고 생성형 AI 시대에서 현재는 피지컬 AI 시대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의 주인공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빵빵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 만큼 진짜 그 기대감도 우리나라에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로보틱스 정책 기대감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 모두 다 로봇을 차세대 기술로 선정하고 당선이 될 경우에 이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죠. 로보틱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제가 앞서서 힌트로 LG라는 키워드를 던져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키워드이다 보니 휴머노이드 로봇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종목 찾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최근 들어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쪽이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 제가 제목을 고진감래라고 들어보셨나요? 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사실 물적 분할 때문에 3월 중반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고 또 배신감도 느꼈던 때일 겁니다. 하지만 차트를 살펴보시면 그때 잠깐 조정을 받고서 최근 들어서는 급하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 특히나 월봉 차트를 살펴보시면 최근 들어서 정말 긴 빨간색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수급도 살펴보셨겠지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다시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예전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주인공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대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액추에이터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 보행 로봇 등 제품을 지금 전반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고 특히나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납품을 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침투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침투한다는 것은 숫자도 따라오겠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중국의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의 유니트리가 올해부터 연간 약 1000대 이상의 로봇을 생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일부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적 체크해 보실 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대주주로 있는 LG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점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로보티즈가 지난 4월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LG전자 향으로 1차 납품은 완료가 됐고 2차 납품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LG전자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짚어드렸던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로보티즈 액추에이터와 부품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의 실적에도 반영이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1분기 실적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2%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영업이익이 드디어 전년과 비교했을 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실적에서 바라봐야 하는 점들, 일단 첫 번째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해외 고객사를 확대했다는 점, 또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액추에이터의 수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점이 고무적이었고요. 그리고 액추에이터가 전체 매출액에서 98%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의 성장세 눈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또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 이제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핵심 부품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이 생산 내재화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줄 것이다라는 점에서도 로보티즈가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가늠을 해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로봇 섹터가 어제 이러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섹터 단으로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강했던 게 아니라 일부 종목들 쪽으로만 수혜가 예상되는 쪽으로만 수급이 몰리는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로보티즈를 짚어드렸는데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진짜 수혜주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전략 채우겠습니다. 함께하는 분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간 V자 반등 이후에 여러 가지 노이즈 소화하면서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섹터 순환, 테마 순환은 여전히 굉장히 빠릅니다. 순환이 빠르다라는 것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장이기도 하고 핑퐁핑퐁 왔다 갔다 하며 수익 잘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엇박자 타서 손실만 커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장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차장님과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장기 투자하다 내 장기만 상한다 이런 얘기를 어제 시청자분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 섹터 종목장이라는 게 가는 놈을 한번 팔아버리면 재매수하기가 어려운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섹터 전환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사실 뭐 예를 들어서 풍력 태양광 같은 거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셨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올라가는 거를 보면은 아이고 기회장인 것 같지만 실제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한번 엇박자가 나버리면 틀림없이 오늘까지는 호재였는데 내일 새로운 주인공이 나오면 오늘 어제 나의 호재였던 것은 조금 퇴색되어 버리는, 네. 묻혀버리는 시장 분위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기회로 이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마음은 저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를 미국 시장은 하루 만에 좀 잠식시키고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그건 알겠는데 그게 대단한 악재가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여기서 치고 달릴 만한 호재가 뚜렷이 보이지가 않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 보여질 다음을 기다릴 호재는 감세인데 네.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습니다.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돼서는 베센트 연준위원은 뭐 이거는 후행 지표다. 뭐 공감됩니다. 그다음에 존 윌리엄스 연준위원은 미국 국채와 달러는 여전히 안전자산이야. 라고 말하면서 시장의 어떤 리스크 확대되는 것을 막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연준위원들이라든가 또 JP모건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려가 우리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야. 거기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의견이 경기 둔화와 인플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시장이 경기 둔화를 매크로가 등장이 할 거다라는 것이 제 모든 생각의 전제입니다. 네. 매크로가 부러지는 것을 보게 됐었을 때 그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것이 진짜로 기다리는 호재인데 모두가 우려하는 것이 관세를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관세 요율이 우리가 싸우는 것 때문에 낮추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올라간 높은 네. 수준의 관세율이고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투자 확대로 늘릴 수 없다라는 것 재고에 대한 관리 컨트롤이 어렵다는 부분 속에서 일단은 지금은 관세율이 낮아진 상황 속에서 물건을 지금도 일단은 채워놓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부분 속에서 인플레가 자극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경기가 둔화됐을 때 연준이 금리 인하 스탠스를 갈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것과 관련돼서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일부 기업가들은 연준 들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탠스가 견고하고 확실한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은 매크로를 보고 나는 판단할 거야 라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좀 오히려 쉬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뭐 양론, 갑론을박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지수가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기본 틀은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난다면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방향으로 확실히 스탠스를 잡아놓은 상태이고 지금 또 환율도 좀 안정을 찾아가 주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점과 대선 이후의 추경, 경기 부양책들을 통해서 우리 증시가 조금 기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증시가 좋아진다, 지수가 좋아진다라는 부분은 전차가 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전차가 가기 전에 지금 섹터가 좋은 것이고 하반기에 전차가 좋아질다라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빠른 조금 약간 시기상조의 느낌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금융주와 지금 건설주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유동성 장세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트로이카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유동성 랠리 때 들어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장은 앞으로 맞닥뜨릴 장이 더 간다면 그때 맞닥뜨릴 시장은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랠리를 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선침에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지수 랠리를 할 때는 지금 갔었던 다양한 섹터장은 잠시 쉬고 뭐 현대기아차 글쎄 뚜렷한 장점과 관세 속에서 앞이 좀 뿌옇게 보이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을 지금 비싸다, 고평가다 이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 수익금을 좀 전차를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어떨까? 왜냐하면 자꾸 트레이딩만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어느덧 밸류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나만의 기술로서만 승부를 보는 그러면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다 진짜가 움직일 때는 또 상당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니 그런 관점에서 시야를 넓히고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서서히 전차 투톱 종목들을 조금 담아가는 그런 시각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들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방향을 남은 이제 2025년간 짜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온 지금 섹터 순환매 속 종목들 내에서 오른 부분을 일정 부분 챙겨서 전차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쪽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는 지금 뭐 대장과 소부장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다 다르시더라고요. 어제 출연자분들은 다 대장보다는 소부장 중심의 전략을 주셨어요. 함 차장님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이 좀 더 공감이 돼요. 이제 삼성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트라이 영역까지 가 있고 삼성전자는 저 아래서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기업의 색깔이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는데 그 안에서 뭐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투자한다, 뭐 이것에 뭐 그 협업, 뭐 이것을 앞으로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이쪽 섹터가 뚜렷하게 막 치고 나가는 반도체 소부장 이런 그림은 좀 안타깝습니다. 아직은 이런 뉴스가 시장에 뜨겁게 반응하지 못하고 네. 있구나라는 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업의 내용도 저는 그런 만큼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켜줬을 때 좀 다른 종목들이 좀 치고 달릴 법도 한데 조금 상당히 무거워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한 것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중동 국가들을 데이터 센터의 수요 시장, AI의 수요 시장으로 이들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중동 국가들이 앞으로 데이터 시장,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가 그림이 그려진다는 데는 의심이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떠한 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사실 좀 유리기판인데 이쪽에 네. 좀 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주가적으로는 조금 약해요? 네. 약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삼성전자가 무언가를 좀 해내는 그림이 기다리다 지쳐버린 형국이거든요. 좀 그러한 사이클의 반응이 좀 나와 것이 아직까지 못 나온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HBM으로 전환 속에서 자연감산 효과가 나오고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메모리 가격,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띄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뭐가 먼저 움직일 거냐, 요게 초점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함 차장님 지금 제일 앞단에 두고 있는 반도체 내 종목군 어떤 걸까 궁금해요. 사실 어제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PSK 홀딩스, 테스, 파크 시스템즈,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을 앞단에 두셨어요. 네, 그 종목들의 특징이 자기만의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분이 종목으로 그건 선택을 네. 해주셨는데 자기의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라 이제 종목 그런 식으로 한 섹터 안에서 전공정 증착에서도 한 종목, 이쪽에서도 항공정, LED 장비에서도 한 종목 이렇게 뽑으려고 하니 섹터 대응이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한국의 강점 확보는 것이 유리기판인데 주가는 조금 아쉽네.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필옵틱스랑 SKC를 이제 언제쯤 전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체크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잘 모를 땐 대기업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한다면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독일 플렉트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죠. 네, 저 기업 공조. 인수 그렇죠. 공조입니다. 지금 시장이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확단되는 걸 알겠어. 근데 한국 반도체가 뭘 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데이터 센터 가면 무조건 필요한 것은 전력이잖아. 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 확산되는 거에서 전력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조회사죠. 플렉트 그룹을 인수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인수를 했지 않았나. 이런 시나리오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워트예요, 30이에요, KN이에요, GST예요? 다. 네, 지금 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넷 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KN솔은 스페인의 배터리사 클린룸 드라이룸 여기에 관련돼서 1685억 원 규모 수주가 있었다는 점이 좋은 뉴스로 등장을 했고요. 글로벌 1위 액침냉각 기업인 서브모사와 협력사로서 지금 액침냉각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력사도 잘 맞춰져 있다. 그리고 어저께 오르자마자 이거 공매도 브레이크 걸릴 정도로 매도가 쪄서 조금은 쉬겠구나. 아직은 이쪽이 사실 그 삼성전자 플렉트 인수했었을 때 그만큼 좋구나. 이쪽 시장이 삼성전자가 앞서 나가는구나. 뉴스에 조금 더 이 액침냉각 관련된 기업들이 더 움직일 법도 했는데 아직은 이쪽이 좀 무거운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 장비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낸드 가격이 적어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테스와 TCK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여전히 아직도 유효하고요.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제 한 종목 소개해드린다고 한다면 전통 다 필옵틱스랑 SKC 보시잖아요. YC캠이라는 종목이 소재죠. 그렇죠. 유리기판에 이게 수율이 안 나오는 게 문제인데 수율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조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주가 흐름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YC캠을 하나 추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N솔은 과거 원방테크가 사명 맞아요. 변경했던 회사로 기억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냉각, 유리기판, 사실 AI 하드웨어단의 소테마였죠. 굉장히 뜨거웠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이들도 역시 하나의 기회로 보고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AI 반도체 살펴봤는데 요거 시간 허락하면 살짝만 여쭤볼게요. 네. 결국 AI를 접목시키는 무언가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하드웨어도 그렇지만 지금 로봇 쪽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젠슨왕 피지컬 AI. 그래서 로봇으로 봤을 때 어떤 의견이십니까? 로봇은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주가는 안 되는 것처럼 움직여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일부는 괜찮고. 밸류가 높다라는 부분과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레인보우가 삼성으로 이제 편입된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조금 무거워졌어요. 그 이후에는 모든 섹터들이. 그런데 결국은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이 안에서 저는 좀 더 눈여겨보는 것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먼저 쓰인다는 관점 속에서 휴머노이드보다는 조금 스마트 팩토리하고 관련된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은 주가가 그 업황을 말해주는 이거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다음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느냐
라는 관점 속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도 지금 바이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 못해요. 로봇 안에서도 종목별 흐름이 네.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가는 종목은 많고 될 종목들은 있지만 한 섹터가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라기보단 그 안에서도 종목 피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트레이딩의 대응 전략도 별도로 나의 기술적인 어떤 트레이딩 전략도 세워놓는 전략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단에서 제일 앞에 그냥 등대로 두시는 종목은 열시나 레인보우, 뭐 로보티즈, 두산로보 이런 걸까요? 아니죠. 제 지난 시간에 저는 계속 하이젠 하이젠 제를 앞에다 두고 모양도 내용도 마음에 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젠, 네. 하이젠. 함정남의 하이젠. 네. 적어놓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 쪽으로 가볼게요. 뭐 에너지 네. 신재생에서 태양광, 풍력, 원전 등이 있을 겁니다. 해상풍력은 어제 갑작스럽게 CS 베어링에 상한가가 있었고 태양광은 어제 국내는 쉬었습니다만 밤사이 미국장은 괜찮았고요. 원전은 요즘에 시세 계속 좋은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 너무 좋습니다. 다만 밤에 미국에서 원전이 내렸어요. 각각의 원전 에너지에서 키워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이 에너지 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이런 시그널과 바람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트럼프도 지금 해상풍력과 관련돼서 프로젝트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선거 공약 속에서도 이제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양 당이 좀 극단화돼 있었잖아요. 한쪽은 신재생, 한쪽은 원전에 치우쳐 있던 것이 지금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양쪽 다 좀 비중의 차이일 뿐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다 공론화된 상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에너지를 제가 봤던 부분에서 특히 신재생 쪽은 유럽을 뚜렷하게 보고 있었는데 유럽은 재정과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함께 맞물린 양쪽 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 중심에는 에너지가 있다. 라는 부분 속에서 그런데 지금 일단은 원전부터 말씀드리면 덴마크, 스웨덴, 스탠스 바꿨죠. 그다음에 독일도 바꿨죠. 이제 오스트리아 빼고는 지금 유럽 국가들은 탈원전 다 폐기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하나 남았어요. 전부 다 탈원전 다 폐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을 하겠다는 소리죠. 이제부터.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최종적으로 매도하려고 있는 가격은 이 가격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원전은 아직 SMR과 관련된 진짜 밸류 성장은 아직 주가에 투영이 안 됐는데 좀 조정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을 만한 시황이 업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풍력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뜬금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IRA 폐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IRA로 수혜를 받을 수 있었을 때 CS윈드 그룹은 그때부터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미국 내 기업들만 올랐었고 오히려 유럽향 투자가 더디된다라는 부분 속에서 IRA 수혜를 받았을 때는 주가가 무너졌었고 지금 폐지한다 속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안의 의미 속에서는 태양광에서 약간 풍력으로 바람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IRA법 폐지는 결국은 이쪽엔 피해인데 트럼프가 얘기하지 않았었던 풍력 쪽에서 이제 이 사업을 재개한다라는 뉘앙스 쪽에서 이제 풍력도 그렇다고 태양광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거대 에너지 속에는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이 좀 클 수 있다라는 점 속에서 어저께 CS 베어링이 상한가를 갖고 이 안에서도 저는 여전히 이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전통 건설이었다가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통한 이제 정부 인프라 투자에서 5G 세대였다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통한 인프라 투자는 결국 재정 투자는 에너지일 것이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뉘앙스는 약간 테마성 느낌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에너지 전쟁이라는 점, 로봇이 제품 가격을 생산이 낮춰졌을 때 이것이 이제 앞으로 평준화된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 경쟁력의 근본은 에너지 가격일 것이다라는 관점 속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앞으로 에너지가 이 시장을 주도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초입 전초전 이런 단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많이 올라서 여기서
생각하기는 조금 쉽지 않겠지만 뭐 물려도 트레이딩 해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전 눈여겨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CS 베어링은 상한가를 가서 좀 부담이 되신다고 네. 한다면 풍력 내에서도 동국 SNC나 뭐 금양 그린파워라는 종목들 좀 종목의 확산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결국 근데 뭐 이런 모든 것이 에너지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면 에너지를 갖다가 운반하는 전력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효중, 뭐 현대일렉 이런 그리드 쪽은 거의 다 뭐 풍력 관련주도로 들어가고 하잖아요. 원전주로도 들어가고 하는데 전력은 정말 3년간 가열차게 올랐다가 올해 조정 받았고요. 최근 들어 분위기 좀 좋아졌습니다. 뭐 산일전기, LS전기 한 달에 지금 30-40%씩 오른 상황이에요. 전력기기 어떻게 보세요? 뭐 계속 된다라고 봐야죠. 지금 전력기기는 정부의 재정주 지출을 통한 전력 투자의 수혜와 반도체 속에서의 인공지능의 데이터 센터 확대에 대한 투자가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력이 와서 실적으로 입증했었던 부분은 노후된 교체 수요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의 성장성은 추가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니즈 관련된 신규 설비에 대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선주들 일진전기가 실적 발표했는데 사상 최고치 네. 찍었죠. 분기 실적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이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본인 실력으로 입증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또 전선주들이 이제 중국의 금광부호가 앞으로 산업을 보니까 구리 가격이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구리와 관련된 섹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했다라는 뉴스 속에서 지금 전선주들은 이제 구리 가격하고도 좀 연동성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선주들도 저는 충분히 눈여겨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뭐 이렇게 어떤 게 궁금하시냐 뭐 질문의 후보를 좀 생각해 보려고 여쭤봤는데 함정남 차장님 보유하신 종목이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 방금 저희 에너지 얘기를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마음속에 그 생각하시는 그 가격이 얼마인가를 묻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시청자분은 2년 내로 10만 원 안 될까요? 라고도 하는데 뭐 좀 네. 약간 힌트 주실 거 있을까요? 저는 10만 원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은 말씀드릴 수도 없고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저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다들 아시다시피 부탁드립니다. 이제 네. 저희도 심의상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걸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뭐 마음으로 힌트 등은 이렇게 주변에서 한두 개 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가격대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나쁜 방송국 놈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저희 막 함차장, 두산 에너빌리티 10만 원 뭐 이런 썸네일 뽑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뽑지. 그렇게 뽑으셔도 뭐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아니요, 함청차장 얼마나 많이들 보시는데요. 저희 아무튼 시장에서 함 차장님의 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봤고요. 에너지 쪽 다 보긴 봤는데 약간 에너지와 산업 기술에 막 약간 발 걸쳐 있는 게 2차 전지잖아요. 네. 2차 전지는 정말 많이 떨어졌고 단발적으로 하루짜리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닥론은 나오는데 그 바닥론마저도 3월이다, 4월이다, 6월이다, 내년이다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함 차장님은 2차 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짜세요? 배터리 3사 1분기 실적을 봅시다. 이게 성장 산업이면서 이제는 자기의 성장성을 입증해야 되는 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1분기 배터리 3사에서 LG 에너지솔루션만 3,700억 흑자고 나머지 두 기업은 적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안에서 이거 AMPC 빼면은 적자예요. LG 네. 에너지솔루션도 3사 전체 적자입니다.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산업이 그래도 캐즘에 약간 일부 걸림돌은 있지만 틀림없는 성장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성장성을 볼 거냐, 경쟁력을 볼 거냐. 라는 데 초점을 맞추거든요. 산업이 크는 건 맞는데 그 안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주가가 다른 위치에 있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낼 때 한국 반도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데라는 의구심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아서 반도체가 못 가는데 저는 하반기쯤 되면 풀어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유효하지만 경쟁력
지금 이제 여기에서 수급적으로는 CATL이 이제 홍콩 증시 네. 상승하면서 오히려 수급을 빨아먹는 이런 수급적으로도 악재가 좀 등장을 했죠. 글로벌 CATL의 점유율이 38%, 2등이 비아드인데 비아드가 17% 가까이 되거든요. 두 기업, 중국 두 기업이 50%가 넘습니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못 쫓아간다는 네. 뜻이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합쳐도 CATL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절반이 안 돼요. 그러니 여기서 이 경쟁력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되느냐. 여기에 제가 이제 저가 논리에서 트레이딩이라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트럼프가 관세하면서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대했던 고율 관세를 없애겠다라는 걸로 합의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때부터는 트레이딩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입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2차 전지를 좋게 볼 수 있는 핵심 이벤트, 제가 바라보는 핵심 뉴스는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 유럽과 손을 잡고 함께 전기차를 때려준다면 이라는 것이 대전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아직 해법이 보이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저가 메리트로서의 트레이딩 하기도 조금 쉽지 않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억지로라도 지금 바닥 논리에서 이거 잡기가 쉽지 않은데 언제 턴한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좀 해법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인 매력으로서는 ESS나 전고체일 건데 이 부분이 전혀 주가에선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빠졌다는 논리도 봤었을 때도 강력한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뚜렷한 호재 뉴스가 하나 등장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트레이딩이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이 많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력 양봉 혹은 3일 이상의 양봉 뭐 네. 이런 것들의 시그널을 좀 기다려보면서 섣부른 대응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조심스럽게 회복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한정남 차장님의 이제 픽을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힘 모으세요? 이차전지가 전환을 하려면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매력 포인트가 ESS일 네. 텐데 ESS로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 뭐 안 올라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배터리 3사가 움직여줄 수 있을지는 눈여겨보되 지금 이 신재생 풍력 태양광이 막 번갈아가면서 오르지 않습니까? 원전.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풍력 태양광은 정말로 네. 중요하고요.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데이터 센터가 전력 이걸로 셧다운이 나가지고 한 번 멈춰버리면 엄청난 투자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ESS 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그것과 관련돼서 신재생이 오르면 따라갈 종목이, 따라갈 섹터가 이제 ESS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미국 ESS 기업은 어떤데라고 하면 플러스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잘 다지면서 고개를 슬쩍 든 것이 우리나라 ESS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딱 올라간 종목은 SK 이터닉스죠. 뭐 친환경 관련돼서 움직였지만 일단은 SK 가스와 함께 미국 텍사스의 ESS 사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과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인 에이펙스사와 공동 합작 법인을 세워서 미국 시장이 신재생이 확대되어 가는데 ESS 사업이 확대되는데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다. 그래서 지금 대장격인 모습으로 움직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성 ST라는 종목입니다. ESS형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인데요. 미국 켄터키주에 지금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지금 2공장을 증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 이 공장을 지으려고 하냐면요. ESS 공장에서 1공장에서 ESS 쿨링 플레이트, 지금 에너지 전환 장치도 ESS도 열 관리가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쿨링 플레이트와 컨테이너 부품 이 두 가지를 양산을 하려고 했는데 수주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1공장에서는 쿨링만, 2공장에서는 컨테이너만 이렇게 하려고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설의 목적이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주 잔고만 오전에 육박한다라고 하니 ESS 산업이 고개를 들 때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과거에 5G 성장할 때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작업에서 그 기술력으로 5G 함체를 만든다라는 기업이었는데 이미 색깔이 ES 업체로 완전히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맞아요. 매출이 ESS가 더 높습니다.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뭐 반도체 쪽, 뭐 통신 장비 쪽 해가지고 지금 9개
9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에서 밸류로스를 입증했는데 이 회사가 한 가지 좀 리스크 요인이 뭐냐면 지금 공장들이 베트남에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일단은 서진 글로벌을 통해서 미국 현지 공장을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미국 현지 생산을 차곡차곡 준비해 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ESS는 거의 대부분 국내 기업이 소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리스크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는 점, ESS 관련될 때 함께 볼 수 있다는 종목, 세 종목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눈여겨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과 시장 전반 섹터 플로우에 대해서 짚어봤어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프리마켓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대형주단은 일단 시총 상위 빨간불로 출발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네요. SK하이닉스 1% 가까운 상승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LG엔솔, 한화에어로 등 상승권입니다. KB금융이나 네이버 등은 약보합의 출발이고요. 자, 시가총액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한 1% 좀 못 미치는 정도, 펩트론 1%대 상승, 미용기기 클래시스 역시나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사실 프리마켓에 오늘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와, 3일 연속해서 프리마켓 거래량 상위 1등으로 출발하는 건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도 3.5% 정도 상승권의 출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외로는 변압기 진영의 일진전기 흐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대명에너지, 미국에서 태양광 쪽 종목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죠. 동남아 쪽에 3,500% 관세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영향인지 일단은 오른권의 출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젠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진단키트를 비롯한 일부 종목들의 상승권의 흐름이 어제 시간 외에서 포착이 됐었죠.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시젠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AP위성이 16% 상승 출발 프리마켓에서 보여줍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서 위성 혹은 요격 무기에 대한 관심을 체크하자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프리마켓 상승률 상위 코스닥은 거의 다 이쪽이 차지하네요. AP위성, 루미르, 켄코 에어로스페이스, 삼현, 거기다가 이제 앞서 컨텍이라는 종목도 일단 상승 출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태양광, 그리고 위성 쪽의 종목들이 일단 프리마켓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테마단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관련주 질병 종목들이다.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프리마켓 분위기 살펴봤고요. 한선호 위원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심도 깊게 들어가 보시죠.